안녕하세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입니다. 저는 이제 귀농을 한 지 2년 차고요. 현재는 밭은 약 700평, 그리고 시설 하우스는 약 900평 정도 이렇게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농을 한 지 이제 2년 차지만 어, 제 농지도 제가 구매를 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임대를 해서 이 농지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농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구매를 해서 내가 내 걸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지 아니면 임대를 할지, 임대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로 임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농 교육을 2014년도에 300시간짜리 집합 교육을 합숙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받으면서 이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농지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 현재도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 또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지를 조금씩 조금씩 제가 지금 2년 차지만 늘려왔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농지를 검색하고 어떻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농지은행을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이 밑부분에 보면 큰 박스가 있습니다. 자, 농지 구하기, 농지 내놓기, 연금, 사업 안내. 저희는 농지 구하기죠. 하지만 이 농지 구하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사업 안내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농지 빌리기죠.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인농, 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가 저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이 대상자가 되겠죠. 자, 지원 제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 제외자라는 건 말 그대로 신청을 해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대보험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사업자라든지 이분이 본인의 농업 외에 이 종합소득액이 연간 3,700만 원이 넘는 자, 초과하는 자는 신청을 해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에서 해당 농지까지 거리가 이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는 자. 이 30km를 초과하는 자, 직선거리로. 실거리는 더 길 수도 있겠죠. 뭐 도로는 구불구불 돼 있고 뭐 곡선도 있지만 직선거리로 30km. 이 규정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 멀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제외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리고 뭐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에서 판단하는 자. 이건 좀 모호하죠. 자,
자, 다음으로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보면은 자, 1순위를 보게 되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저희는 줄여서 청창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청창농, 이 젊은 세대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1순위, 그리고 그 다음이 2030 세대, 3순위가 후계농업 경영인. 아쉽게도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4순위 기농인입니다. 자, 그리고 5순위를 보게 되면 일반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반 농업인 5순위에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5순위, 6순위, 7순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대 농업인, 50대 농업인, 60대 농업인. 확실히 이 정책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농촌이 어떤 고령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 이 젊은 농부들을 농업인을 또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읽혀지죠. 자,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범위, 그냥 기본적으로 5년을 하고요. 연장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은 등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경영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농지은행에서 얼마 전에 계약서를 농지를 임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농어촌공사 담당자한테 이제 유선으로 질의를 하고 문자로 받았던 관련 서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경작자죠. 물론 소유주는 뭐 등기부등본, 뭐 토지대장,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만 저희는 경작자만 보게 되면 등본한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부분이 영농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이미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예비 기농인, 뭐 처음 임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 후에 말 그대로 그 계약서를 가지고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품질관리원회에 제출해서 농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1월인데 지금같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작물이 없겠죠. 보통 3, 4, 5월에 이제 경작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럼 그때 작물이 있어야지만 실사를 나오거든요. 농지원부도 그렇고 경영체 등록증도 그렇고. 그 후에 발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급된 후에 팩스로 농어촌공사에 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증 중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증 사본. 좀 전에 살펴봤던 홈페이지 상에는 도장이 없었죠. 근데 도장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사업 안내를 살펴보고요. 자, 이제 다음에 본격적으로 농지 구하기에 저희는 매입의 임차 신청이죠. 자, 그럼 지역, 희망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세부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있는 카테고리들인데 사실 농지은행의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도나 시군구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충청북도고요. 옥천군에서 자, 농지 검색하기. 자, 밑에 쭉 나오죠. 2페이지까지 있네요. 옥천군은. 제가 기농을 하기 전부터 또 이 농지은행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와 봤었어요. 농지가 내가 기농을 어차피 옥천으로 묘목을 하기 위해서 오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 옥천군을 선택을 하고 이 농지은행
은행이 사이트를 수시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매물이 이렇게 두 페이지로 늘어났던 적은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신청자가 하나가 보이네요.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눌러보게 되면 아까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자, 1순위가 청착농. 근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50대 농어민이네요. 제가 근데 만약에 귀농인이지만 제가 40대거든요. 40대 농업인으로 선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임대 수탁이라는 게 있고 임대 공공 임대용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 수탁은 말 그대로 수탁을 즉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 주인이 말 그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 임대용은 이 농어촌 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소유권이 농어촌 공사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 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 임대용이 좀 더 내가 농사를 좀 짓는데 뭐 중간에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겠죠. 쉽게 뭐 나가라 한다든지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있네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임대 희망가라는 게 있어요. 제곱미터당 100원, 그리고 평당 330원인데요. 자, 여기서 이 제곱미터당 100원이라는 거는 내가 이 농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불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 직불금이 거의 제곱미터당 100원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직불금 받은 걸로 이 임대료를 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100원이라는 거는 농지가 싸다. 저렴하게 내가 임대를 했다. 공짜로 임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보통 100원이면 저희는 싸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간은 14만 6천 원. 그리고 재배 작물은 벼를 재배를 했었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지도를 보거나 답사를 해보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아까 봤고요. 여기 보면 농지 여건이 20년도까지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 보니까 21년도에는 휴경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농사를 안 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제약 조건이 있네요. 근저당이 있고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근저당 말 그대로 금융권에 융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이라는 건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크게 이런 것들이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겠죠. 이러한 부분이 혹시 걸리게 되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지도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를 큰 도로는 어디 있고 진입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저희 지금 지도를 여러 가지로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지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러한 지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소를 복사를 해서 한번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보게 되면 쭉 내려볼게요. 자, 이게 큰 도로고요. 큰 도로고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물도 사실은 제가 이 매물을 보고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산인지
이건 육안으로는 잘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는 형태인데 이 산이 밭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10시 가까이 돼야 해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일찍 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경수를 재배를 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요. 거리비로 한번 보게 되면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도로 여건이나 진입로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물도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산이 뜨는 해를 가리고 여기 보이는 요 산이 지는 해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지는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 정도 산만 없었다면 굉장히 괜찮은 토지였어요. 이 정도 급의 토지가 이 농지은행에 잘 올라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산 한가운데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 또 진입로 자체가 없는 곳,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농어촌공사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뭐 지인들 간의 거래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매물이 쉽게 볼 수 있는 매물은 아닌데 아쉽게도 일조량으로 인해서 제가 선택을 안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제외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옆 동네네요. 여기도 이게 예전부터 계속 올라와 있던 매물이네요. 여기는 좀 전에는 100원이었는데 제곱미터당 여기는 247원이죠. 2배 이상 비싸죠. 그래서 연간 75만원. 여기 면적이 3035제곱미터니까 약 한 92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좀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비싸죠. 근데 평균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평당 보통 1,000원씩 해요. 저희 옥천은 평당 거의 1,000원씩이니까 이게 920평 정도니까 그럼 92만원 연간. 확실히 농어촌공사에 나온 매물이 저렴한 거죠. 비싸다 해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큰 도로는 이쪽에 있고요. 자, 이 지도를 자세히 뭐 볼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수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산이 보이네요. 보이시죠? 여기도 일조량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거리비를 한번 볼까요? 도로는 뭐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쪽이죠. 과수원도 있고 이쪽으로 좀 거리비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도 역시 여기가 남쪽인데 이 수풀의 영향을 이 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도로 옆에도 이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이런 밭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밭들도
누군가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밭들도 이게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마을인데 이런 밭들도 누군가는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농어촌 공사의 이 농지은행 사이트에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마을 이장님들이 이미 다 거래를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분들끼리 대부분 농지를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농지은행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아직은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 집에서 30km 이상 거리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옥천 말고 저희가 영동에서도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동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영동도 2페이지까지 있네요. 여기가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저기 한번 볼게요. 400원. 와, 좀 비싸네요. 답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꼭 여기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노는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재배 작물은 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벼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여기는 뭐 정리가 잘 돼 있는 땅이네요. 확실히 영동은 괜찮은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1번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게 두 필지네요. 보니까 여기를 지도를 검색해서 한번 볼까요? 진짜 논인지. 옆에 하천도 있고요. 큰 도로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진입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거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가 여기 있고 여기네요. 이쪽 길로 들어갈 수가 있네. 농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진입로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딱 봐도 논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 비닐 멀칭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모르겠네. 비닐이 멀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밭입니다. 여기는. 여기 농수로도 보이고요. 괜찮은 땅이네요. 전봇대도 옆에 있어요. 전기인입도 좀 수월해 보이고요. 바로 옆에 또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하수가 없더라도 물을 대기에 좀 수월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수문이 있는지. 수문은 없어. 여기 모터가 보이네요. 모터. 이 모터를 여기 설치해 놓고 물을 끌어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 강물을 이용해서 물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농수로도 있고요. 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동만 해도 제가 이렇게 괜찮은 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의 특색. 자, 만약에 제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중간쯤에 보게 되면 흑토람이라고 토양환경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작물병 토양 이 적성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한다 그러면 포도를 재배한다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저위 생산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복분자 복분자는 그냥 적지네요. 적지, 최적은 아니고 적지. 뭐 이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겠죠. 과채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고추를 재배한다 그러면 저위생산지 노란색,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상추를 재배한다, 역시 좋지 않네요. 시금치를 재배해 볼까요? 역시 좋지 않네요. 자, 근체류, 무를 한번 재배해 볼까요? 무도 안 좋네요. 자, 그러면 토양 특성에 이 토지 이용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추천을 눌러보게 되면 황색깔이네요. 밭으로 이용해라. 밭으로 이용해라 그러네요. 이렇게 토양 환경 이 지도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땅 또는 내 땅에 어떤 식물이 적합한지, 어떤 작물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토양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신청하기, 관심 농지로 담기, 장바구니에 담는 거랑 같은 거고요.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유선으로 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또 간단하게 결과를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귀농을 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작년에 귀농해서도 그렇지만 귀농하기 이전부터 이 농지은행 사이트를 수시로 제가 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귀농하려고 하는 이 옥천 지역에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고 어떤 일조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묘목을 생산하다 보니까 택배로 배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용달로도 배송을 하고, 그럼 차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매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지를 제가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장님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그 이장님들께서 이제 몇 번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소개를 시켜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지를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임대를요. 이렇게 농지은행 사이트만 계속 여기서만 농지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농지는 다 지역사회 안에 있어요. 마을 안에.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보면 반장님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매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작물을 해보고 싶은데 농지를 좀 임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임대를 했던 농지의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약서는 농어촌 공사에 가서 작성한 계약서고요. 이 답 두 필지에 대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약사항까지 같이 이날 작성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제가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한 땅은 아니지만 개인 간의 개인 대 개인으로 임대한 땅이지만
농어촌 공사에 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우스가 두 필지 두 동이 있어요. 이 하우스를 임대한 계약서인데요. 이건 농어촌 공사에 가지 않고 이렇게 연습장을 찢어서 이렇게 농지를 임대해 주시는 분과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사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계약서를 작성해도 농지원부나 경유체 등록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96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농지를 소유했느냐, 소유권 발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반드시 가야 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는 96년도 1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 이 농지 주인분께서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사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된 거고요. 먼저 보여드렸던 이 계약서는 소유권이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 같이 가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실상 이 농지도 이 두 필지도 부모님께서 소유하던 농지를 이 자녀분이 증여를 받으셨어요. 근데 부모님의 소유권은 약 80년대 초반부터 소유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녀분이 상속을 받았으면 그 부모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한 그 날부터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증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를 받은 건은 증여받은 날짜부터 소유권이 다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계약서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잘 모르시고 사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지원부를 신청을 해도 면사무소에서 걸러주면, 산업계에서 걸러주면 괜찮은데 또 안 걸러주시는 지자체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고장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농어촌 공사에 가서 다시 작성해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그랬더니 소유권이 80년도 초반부터 있었더라고요. 증여를 받았는데 저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상속은 상관없지만 증여는 소유권이 증여일로부터 다시 생성이 된다 해서 임대차 계약서는 농어촌 공사에서 작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가서 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농지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농지은행 사이트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매일 들어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올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